그걸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그 주제인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통화 정책의 변천 과정 또는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은 미국 FRB,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가 생긴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3년에 FRB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당시에 FRB 그 FRB 의장이었던 버냉키 씨가 이제 기념 강연을 했습니다.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근데 그 기념 강연 주제가 뭐였냐면은 FRB 100주년 정책 교훈 미래 전망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FRB 100주년을 이제 그 돌이켜 이렇게 기념해서 이렇게 정책 교훈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100년 동안의 FRB의 정책을 되돌아보고 거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버냉키 의장이 FRB가 발전해온 과정을 크게 5개 기간으로 이렇게 구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FRB를 이제 만드는 설립의 대실험기. 두 번째는 대공황기. 세 번째는 이제 물가 폭등기 및 저물가 시기. 네 번째는 대안정기. 마지막으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대침체기. 이렇게 크게 지난 100년 동안의 기간을 5개 기간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각 기간별로 FRB의 정책이 이렇게 변해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FRB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 이제 그 기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죠. FRB 설립의 대실험기. 이거 언제냐면 1910년대까지죠. FRB가 아까 1913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이제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절부터 해서 1913년 FRB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1910년대 후반까지의 그 시기를 FRB의 이제 초창기, 설립기, 이렇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FRB의 정책의 변화를 크게 이제 그 4가지 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각 시기별 배경, 경제적인 배경이 어떻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시기에 있어서의 FRB가 추구했던 정책 목표는 무엇이었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FRB는 어떠한 정책 기본 틀을 이렇게 시행을 했나. 정책 기조가 뭐였나,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FRB가 그 당시에는 설명 책임이라든지 의사소통, 일반 이제 경제 주체들한테 어떻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들을 전달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기들이 하는 그 전개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 4가지 이제 그 관점에서 각 시기별의 그 통화 정책의 특징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FRB 설립 당시를 보면은 이제 그 당시 미국 경제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이 급속도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그와 동시에 미국이 주기적으로 금융공황이 이렇게 되풀이됐었어요. 미국이 금융공황이 거의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공황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되풀이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의 경제가 금융시장이 불안정했다라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FRB가 이때는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절이에요. 굉장히 불안정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RB가 만들어지기 직전이었던 1907년에도 뉴욕 금융시장에서 금융공황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금융공황이 발생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물론 미국이 후발 공업국으로 급속도로 공업화가 진전이 됐지만 그런 그 진전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땅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죠. 농업 그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부 개척 시대라든지 이렇게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 대규모 이제 플랜테이션이라는 대규모 농장들을 경영을 하죠. 농장주들이 가서
농장을 경영을 하면 농사를 지으려면은 은행에 가서 돈을 이제 빌려야 된다 이거예요. 돈을. 근데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투기가 막 이제 일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그 당시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사설은행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농사철이 돼서 더 자금 수요가 몰릴 거라고 생각하면 일부러 돈을 안 빌려줘 버려요. 돈을 일부러 안 빌려줘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가 폭등하겠죠. 막 돈이 막 비싼 이자를 주고라도 돈을 빌려야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투기적인 행위라 할까요? 하여튼 그 조작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횡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그 금융 공황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야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당시에 이제 정부가 이런 그 금융 공황을 좀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해소를 시키자, 근절을 하자. 그리고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자.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즉각 그 돈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농장이라든지 농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이제 이 1913년에 이제 FRB 중앙은행인 FRB를 만듭니다. FRB를 만든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그 정책 목표는 어쨌든 금융 공황을 근절하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하자라는 거였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정부가 어떤 그 금융 어떤 시장이나 금융 기관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거의 사금융 비슷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정비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FRB를 이제 설립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FRB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책의 기조로 내세웠던 게 뭐냐면은 일단 금융 공황이 발생한 원인이 빌려줘야 될 돈을 잘 안 빌려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오히려 은행의 투기질을 조장을 했다 이거예요. 유동성 부족이 심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해소시키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이제 적절하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근데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방식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첫째는 실질 화폐 공급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할인 창구, 세 번째는 공개 시장 조작. 이 세 가지 이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돈을 공급을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주냐면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상식적으로는 그러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공급을 해줘야 되죠. 돈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많이 필요로 한 때는 어떤 때인가요? 경기가 좋을 때죠.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막 돈을 빌려서 막 사업을 벌리려고 할 때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많이 빌려주고 많이 공급해주고 경기가 나쁘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경기가 나쁘면은 이제 돈 빌리려고 하는 자금 수요도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의 공급을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 화폐 공급에 이렇게 맞춰서 돈을 공급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이게 실질 화폐 공급의 원칙. 말로는 그렇지만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공급해주고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공급해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기 순환 사이클로 설명하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통화 공급을 늘려주고 경기가 나쁠 때는 공급을 줄이고.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상식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기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면은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가가 안 올라가도록 억제를 해야 되죠. 그렇죠. 억제하는 방식은 돈의 공급을 줄이든가 재든가 금리를 올리든가 이런 방식이죠. 지금은. 반대로 경기가 나쁘면은 자금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죠? 경기가 나쁘니까 경기를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경기를. 그래서 경기를 되살리려면은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지금하고 정반대로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돈을 확 풀어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겠죠. 그 다음에 경기가 나쁠 때 돈을 확 걷어들여 버리면 와장창창 망해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진폭이 이러던 것이 통화정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경기 진폭이 확 커져버리죠. 확 커져버리죠. 이때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돈을 어떻게 공급을 해주느냐 하면은 이제 중앙은행에, 시중은행에, 중앙은행에 와서 직접 돈을 빌려가는 방식이에요. 그걸 이제 할인 창구라고 합니다. 디스카운트 윈도우, 이제 할인 창구라 그러는데, 그래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와서 돈을 빌려가는 방식으로 돈을 공급을 해줬다 이거예요. 초창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920년대 들어와서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걸 이제 했다. 이게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이제 미국 연방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FRB가 미국 국채를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RB는 돈을 찍어내는 곳이죠.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시중에 있는 은행들한테서 국채를 사요. 그러면은 국채를 살 때 그냥 삽니까? 어떻게 하죠? 돈을 주죠. 돈을 주고 사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공급되죠. 풀리죠. 그러니까 반면에 반대로 FRB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다시 시중에다 내다 팔면은 시중에 있는 돈을 이렇게 걷어들여오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국채를 사고 팔고 해서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고, 재할인율 내지는 할인 창구 정책은 뭐냐면은 시중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와가지고 대출을 받아가는 거예요. 돈을 빌려가고 또 갚고 하는 그런 거예요. 빌려주기도 하고, 야, 너 와서 갚어. 그래서 빌려주면 어떻게 되죠? 돈을 푸는 거죠. 야, 너 갚어. 해가지고 시중은행한테 돈을 이렇게 갚으라고 하면은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식은 다르죠. 공개시장 조작하고 할인 창구하고는 방식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또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근데 FRB가 설립 당시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연방정부가 만들었어요. 연방정부가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FRB의 연방 공개 시장 회의라고 한국의 금융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미국은 한국의 금융통화정책 회의에 똑같은 것이, 미국은 연방 공개 시장 회의예요. 영어로 이제 FOMC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연방 공개 시장에 그게 이제 금융 정책을,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이제 이사회예요. 이사회인데, 그 이사회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미국 재무성 장관하고 통화감독청 장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FRB를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사실은 처음에 미국 연방정부가 만들었어요. 연방정부가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가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부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정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FRB가 이제 그 당시에 12개 지구로, 미국을 12개로 쪼개가지고 12개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 지구은행들을. 그걸 이제 이렇게 지구은행 12개가 모인 것이 이제 FRB예요. 12개가. 그러니까 FRB는 영어로 페더럴 리저브 보드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위원회예요. 보드니까 위원회예요. 그냥 회의체예요. 한국은행이 아니라 회의만 해요. 그러면 실제로 한국은행과 같은 은행은, 한국은행의 지점들이 전국에 몇 개 있죠. 그런 것처럼 미국 FRB도 연방은행들이 12군데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12군데가 흩어져 있고, 각 연방 은행 12개의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FRB예요. 회의를 하는 게. 이제 위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 게. 근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재무성 장관이 미국 연방정부가 다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립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12개 지구은행도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그 민간 뭐 시티은행, 시티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은행들 그래 그 행장들이 와서 그 위원을 했어요. 행장들이. 그러니까 막 그 FRB 물론 이제 그 총재나 이런 사람들도 그 지구 연방은행 총재나 그 임원들도 와서 그 했지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이 FRB에는 미국 연방 정부가 들어와서 결정을 사실상 다 했고 또 12개 지구은행은 민간 은행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사실 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 그러니까 초창기 FRB는 거의 독립성이 없었어요. 독립성이 없었죠. 이게 이제 그 FRB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이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FRB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이제 그 한 15년 후에 대공황이 발생을 하죠. 대공황기인데 1920년부터 이제 시기로 치면은 1940년대 말까지 이런 이제 대공황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공황기는 어떤 상황, 경제적으로 미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첫째는 대공황이 발생했으니까 경제 전체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겠죠.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뭐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혼란에 빠져서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런 거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는 또 FRB가 그 1913년에 만들어졌는데 1913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한 15년 후에 이런 이제 그 대공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15년 후에 대공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FRB가 그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금융 정책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제도적인 정비나 정책적인 어떤 그 노하우를 쌓지 못했다 이거예요. 초창기 단계에서 겨우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만들었어도 자기들이 어떤 독립성이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수선한 상태에서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대공황이 발생을 했다. 대공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FRB를 만들고서 이제 그 정책 그 기조는 뭐라 그랬죠? 경기가 좋으면은 돈을 풀어주고 경기가 나쁘면은 돈을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정책, 실질 화폐 공급 정책을 취했다 그랬죠. 그럼 대공황은 경기가 좋을 때입니까? 나쁠 때입니까? 나쁠 때죠. 나쁠 때면은 이 실질 화폐 정책에 의하면 공급 정책에 의하면 돈을 어떻게 풀어줘야 됩니까? 걷어들여야 됩니까? 걷어들여야죠. 실제 걷어들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대공황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돈을 확 걷어들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벌써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인 어떤 사고랄까 경제학적인 이론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걷어들였더니 더 그냥 난장판이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놀래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실질 화폐 공급 원칙을 이렇게 폐지를 합니다. FRB가. 이건 이렇게 이거 엉터리다 이거. 지금 공황이 발생해가지고 난리인데 돈을 풀어서 금융 시스템이 빨리 안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막 풀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돈을 걷어들여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그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기업들이 다 망했죠. 우수수 망해가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네, 실업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 대공황기 때부터 고용 안정이 이제 FRB의 미국 중앙은행인 FRB 통화 정책의 이제 주요 그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 중앙은행의 목적은 뭐였죠? 첫째는 이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었죠. 앞전에 여기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공황기 전에는 물가 안정을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공황이 발생하고 난 후에
일자리 안정, 일자리 확보도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중요한 이제 목표다, 과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FRB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금융 시스템이나 제도가 거의 정비가 만들고 나서도 정비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이제 비로소 그런 그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법적인 제도들을 다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법, 미국의 은행법은 언제 만들었냐면 1935년에 제정을 해요. 그러니까 1913년에 FRB가 만들어지면 바로 은행법을 제정을 해야 되죠. 원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실제로 은행법이 만들어진 것은 1935년에 만들어져요. FRB가 세워지고 난 20년 후에나 비로소 은행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얼마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었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FRB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으로 치면 금융통화정책위원회 그 회의, 이거 이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회의라는 거였죠. FOMC라는 거였죠. 그 FOMC를 이제 1935년에 처음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라 그랬죠? 앞전에는 설립할 때는 누가 사실상 다 정했다고 그랬죠? 미국 재무성 장관이 그 금통위원회에 참석을 하니까 참석해서 미국 연방정부 장관이 와서 다 야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그 영향력 하에 있으니까 비로소 이제 FOMC를 이때 1935년에 이렇게 만들면서 쫓아내요. 이제 재무성 장관하고 연방정부가 이제 정부가 이제 FRB 중앙은행인 FRB의 통화 정책에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쫓아내요. 일단 회의 너네들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 안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말은 안 할게. 그냥 의자 갖다 놓고 내가 여기 앉아만 있을게. 그거 뭐라 그러죠? 없어 보죠. 뭐 그런 식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 앉아만 있다라는 게 이게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너 말하는 건 내가 보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이제 1951년에 이제 연방정부하고 FRB가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 이제 연방정부가 FRB 통화정책에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협약을 맺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FRB가 독립적으로 이제 통화정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서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지기는 1913년에 만들어졌지만 이제 정말로 FRB가 자기 스스로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은 1951년 이후부터죠. 근데 어쨌든 대공황기에 이제 그 FRB가 통화정책은 뭐였냐면은 이제 앞전에는 FRB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었죠. 금융 공황을 근절하는 게 일단 목적이라 그랬죠. 목표라 그랬죠. 그러니까 금융 공황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족에서 발생한 거니까 돈을 어떻게 많이 풀어주느냐에 이제 초점을 뒀다 이거야. 그 전에는. 그래서 단기 금융 시장에 초점을 맞췄던데 통화 정책을 대공황은 이제 실물 경제 전체가 그냥 같이 금융 경제하고 실물 경제가 동시에 같이 무너져 내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FRB의 정책 기조가 이제 단기 금융 시장 유동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를 이제 보고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실물 경제까지를 다 감안해서 고려해서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은행법도 제정하고 이때 이제 대공황으로부터 이제 그 얻은 교훈으로 금융 시스템을 이제 제도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주택 투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다 길바닥에 나앉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방주택금융공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같은 그런 연방주택금융공사 이른바 그 서민주택금융 저리로 이렇게 돈을 빌려줘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거나 사거나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연방주택금융공사가 193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금융 시장이나 금융 제도나 이렇게 시스템들을 이제
정비를 합니다. 그 정비하는데 그 전체적인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금융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그 정비를 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다시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그런 그 경제적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그 법적인 그 어떤 그 법적인 것으로 장치를 재정비한 게 있었죠. 2010년에 뭐였죠, 그게? 그게 뭐였죠? 도트 프랭크법이었습니다. 그 도트 프랭크법 안에 이제 볼커 룰이라는 이제 아주 그 좀 이렇게 그 강력한 이제 조항이 들어 있죠. 그러면 1930년 대공황 때도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때 만들어진 법이 뭐냐면은 글래스 스티글법이라는 겁니다. 글래스하고 스티글이라는 미국 이제 그 국회 연방 상원 의원이 대공황을 이제 교훈 삼아서 금융 제도나 시스템 모든 걸 정비를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글래스 스티글법으로 이제 했는데 그 글래스 스티글법이 1933년인가 34년에 제정이 되고 그 법에 따라서 은행법도 다시 이제 제정돼서 만들어지고 FOMC, FRB의 것도 만들어지고 연방예금보험사도 만들어지고 증권거래위원회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 만들어진 건 뭐냐면은 이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이나 뭐 사금융이나 이런 거는 어떤 규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이런 법이 이때 만들어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였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그런 규제들을 마음대로 하게 놔뒀더니 이런 대공황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공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융기관들이 투기나 사기나 이렇게 엉터리 정보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규제를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래스 스티글법은 뭐냐면은 너는 은행은 이런 것을 하면 안 돼. 은행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치면은 은행은 이런 것만 할 수 있어. 나머지는 전부 할 수 없어. 이런 이제 그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또 증권은 이것만 허락한 것만 할 수 있어. 나머지는 일체 못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무슨 방식이라고 그러죠? 예? 예? 네거티브 방식 아니면 포지티브 방식 어떤 거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딱 이렇게 정해주는 거. 할 수 있는 것만 해주는 거. 예. 포지티브 방식이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만 딱 정해주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는 건 네거티브 방식이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강한 규제겠습니까? 포지티브 방식이 훨씬 강한 규제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포지티브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때 이제 대공황 때 또 그 경제학 이론적으로 굉장한 이제 이론이 생겨나죠. 이른바 케인즈 경제학이 생겨나죠. 예,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실물 시장하고 금융 시장에서 실물 시장에서 이제 금융 시장을 이렇게 관련해서 실물 시장에서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금융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케인즈 경제학의 이제 요체입니다. 이때 그 케인즈 경제학이 이제 만들어짐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시장에서의 통화 정책이 경기를 어떻게 부양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경기 부양 효과가 있고, 실물 시장에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하면은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이 FRB의 통화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죠. 그 전에 통화 정책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돈을 풀어주는 거, 유동성 공급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금융 제도를 정비하는 거, 뭐 이런 정도였죠.
그렇죠.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실물 경제하고 금융 시장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기나 고용을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발휘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 FRB의 통화 정책이 한 단계 더 훨씬 더 고도화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공황기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물가 폭등기하고 저물가 시기인데, 요는 시기적으로는 1950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가 이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1950년대, 6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굉장히 정말로 그 지상낙원이었죠. 근데 이제 1960년대부터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재정 적자가 막 생겨나기 시작한다 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막 오르는 이제 올라서 만성적으로 이제 인플레 심리가 막 생겨난다. 그래서 막 물건 값이 올라가고 물건 값을 막 올리려고 막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일 쇼크가 발생하죠. 그렇죠.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른바 원가 견인형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원가 견인형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그 물가는 폭등을 하는데 물가가 폭등함으로 해서 경기가 죽어버려요. 원래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떤 때 물가가 올라간다 그랬죠?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그 긴축 금융 통화 정책을 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나빠져 버려요. 물가는 폭등을 하는데 경기가 나빠져 버려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물가 폭등기 저물가 시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FRB의 정책 목표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제 즉 물가가 초점이 되는 시기죠. 물가가. 그렇죠. 그래서 초점이 이제 물가 안정에, FRB의 그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에 탁 초점이 이제 더 강화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또 이때도 고용 안정, 말하자면 이제 그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또 실업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이제 그 FRB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정책 목표로 확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법으로 딱 이제 확정이 됩니다. FRB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다라고 1977년에 FRB 법을 개정하면서 딱 못을 박아둡니다. 못을 박습니다. 이때 이제 그 물가 안정하고 고용 안정이 이제 FRB의 통화 정책의 이제 양대 그 핵심 목표로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런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제 FRB의 정책 방식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할인 창구, 재할인율하고 그다음에 공개시장 조작 그런 방식으로 돈을 풀었다 줄였다 이렇게 했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금리를 직접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돈을 풀었다 이렇게 줄였다 하는 방식에서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FRB가 기준금리, 단기금리 은행들이 이렇게 그걸 따라야 되는 기준금리를 딱 정해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그 금리 조절을 통해서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릴 사람들은 막 빌리려고 하죠. 네. 그 다음에 금리가 높으면은 돈을 잘 안 빌리려고 하죠.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은 금융기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빌려주려고 하죠. 네. 금리가 낮으면은 잘 안 빌려주려고 하죠. 그 다음에 FRB하고 이제 시중은행하고의 관계만을 생각하면 FRB가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시중은행이 FRB한테서 돈을 빌리려고 하겠습니까? 안 빌리려고 하겠습니까? 돈을 빌리는 건 뭐라 그랬죠? 할인 창구, 재할인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버리면은 시중은행들이 FRB한테서 돈을 빌리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빌리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FRB가 기준금리를 낮추면 반대로 시중은행들이 돈을 막 빌려가서 빌리려고 하겠죠. 빌려서 대출을 해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직접 FRB가 시중은행들한테 돈을 직접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것 방식이 아니라 그냥 금리 기준금리는 FF금리라는 걸 이제 1977년에 도입을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형태로 해서 시중은행들이 FRB한테 와서 돈을 빌리고 뭐 이렇게 갚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통화량을 그렇게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또 요 당시에는 어떤 게 이제 그 좀 유행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제학계나 또는 그 경제계나 그 전문가들의 그 견해가 뭐가 유행을 했냐면 야, 그 FRB가 물가 안정, 인플레 막 스태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인플레가 만성적으로 막 고착화 되고 하니까 물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마다 물가가 막 거의 한 15%, 20% 막 이렇게 폭등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오일 쇼크가 났을 때는. 근데 그게 굉장히 민감했죠, 물가에. 민감했는데 야, 그 중앙은행이 FRB가 물가를 인플레를 억제한다라고 막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이득보다는 비용이 더 크더라. 니네들 그 별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높았어요. 비판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RB가. 그런 금리 조절 정책을 마음대로 못 하겠죠. 눈치 보죠. 그러니까 물가가 인플레가 높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조절 통해서 인플레를 억제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런저런 좀 잘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니들 이렇게 인플레 잡는다고, 물가 잡는다고 이렇게 기준금리 올렸는데, 그게 기준금리 올리는 게 물가는 억제하지만 경기를 죽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눈치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본 채 해버린다 이거예요. 인플레를 방치를 해버려요. 못 본 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말에는 물가 상승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15%, 막 20% 육박을 합니다. 난리가 나죠. 이때 이제 그 프리드만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1950년대 이야기를 합니다. 했는데 다시 이제 이게 그 강력하게 이제 그 등장을 하는데 인플레는 화폐적 현상이야.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이라고 이렇게 중앙은행, 그러니까 프리드만은 이제 그 인플레는 중앙은행이 통화 유동성 공급 정책을 잘못해서 일어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냥 중앙은행은 돈을 경기가 그 경기에 따라서 그냥 일정하게 경제 성장률에 비례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그냥 중립적으로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경기를 살린다라고 돈을 확 풀고 인위적으로 또 물가를 잡는다고 이렇게 해서 돈을 확 걷어들이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프리드만의 주장은. 효과가 없는데 중앙은행이 쓸데없이 그런 짓을 자꾸 하다 보니까 부작용만 커지고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니네들이 쓸데없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인플레가 이렇게 높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인플레는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FRB의 의장이었던 볼커, 이때 이제 볼커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볼커 룰이 있죠. 이 사람입니다. 볼커라는 사람이 FRB 의장을 했는데 이때 강력하게 이제 고금리 정책을 합니다. 돈을 걷어들여요. 돈을 막 걷어들여요. 그때 기준금리가 막 17%까지 갔어요. 지금 FF 금리인 기준금리가.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려서 그 물가를 잡습니다. 물가가 잡히니까 이제 고용 창출을 위한 어떤 다른 이제 정책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 당시에는 또 뭐가 또 이렇게 이제 그 유행을 했냐면 이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게 이제 그 중앙은행인 FRB가 어떤 통화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걸 이미 예상을 한다 이거예요. 어떤 정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서 다 손을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미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이렇게 저기 개발 사업을 이렇게 개발 허가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미리서 거기 가서 막 땅을 사고 막 뭐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할 경우에는 미리서 이렇게 시장 참가자들이 기업이든 가게든 뭐 금융기관들이든 미리서 그걸 예상을 하고 손을 다 써버린다 이거죠. 그 정부가 또는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할 때는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상을 못하도록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몰래 딱 뒤에 꼽을 쳐뒀다가 기술적으로 확 내놔야 되죠. 이때는 그런 게 유행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FRB가 금리를 발표하는데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일체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그냥 딱 올려버려요. 또는 느닷없이 내려버려요. 느닷없이 그냥. 아무도 이렇게 허를 찔러서. 이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했다. 소통이 아니죠, 그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 폭등의 저물가 시기, 그러니까 봐보세요. 시기별로 경제적 상황과 그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처하는 정책과 방식들이 다 다르죠. 지금 이제 세 개를 거쳐왔는데 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물가 폭등기 때 이제 프리드만이 이제 인플레는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해가지고 볼커 의장이 이제 강력한 고금리 정책을 밀어붙여서 물가 안정을 해서 80년대부터 이제 어떤 시기가 오냐면은 이제 대안정기를 맞이합니다. 1980년대부터 이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하기 전까지 이제 이른바 안정기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물가가 잡히고, 물가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금융 이제 시장이나 금융 시스템들이 모두가 다 이제 아까 1930년대 대공황 때는 규제를 중심으로 사전 규제,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했다 그랬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일체 못해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그 8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이게 막 무너져요. 이런 규제들이 무력화돼요. 무력화되고 80년대 들어와서는 이른바 이제 금융 자유화, 금융 혁신, 금리 자유화, 금융 국제화, 뭐 글로벌화 이런 것들이 막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와요. 일어나요. 이런 상황. 이런 이제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당시 FRB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이제 그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정이 핵심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목표를 내세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자유화가 막 규제 완화, 자유화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퍼지니까 이때 나온 것들이 이제 나온 대표적인 이론이 MM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MM 이론은 1950년대에 이제 나온 건데 이때 이 MM 이론이 확 이제 그 각광을 받으면서 확산이 됩니다. 이 MM 이론에 관해서는 어제 이미 제 6회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MM 이론의 어떤 것인가를 좀 아시고 싶은 분들은 6회 동영상 시민공부방에 가셔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MM 이론은 이제 요체는 뭐냐면 그 실물 경제는 이미 딱 고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한다. 스티브 잡스가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회사를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는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딱 해서 회사를 세웠는데 그러면 그 회사를 이제 가동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죠. 어떻게 조달합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실물 경제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세운 회사의 기업의 가치 또는 실물 경제 GDP라든지 실물 경제 가치는 금융 시장하고 아무런 하등의 영향을 안 받는다 입니다. 돈을 주식으로 조달을 하든 채권으로 조달하는 은행에서 빌리든 금융시장 구조 또는 금융 시스템, 금융 비용 방식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이미 스티브 잡스가 내가 매킨토시라든지 애플 아이폰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회사를 세웠을 순간 이미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의 회사의 가치는 결정 났다 이겁니다. 결정 났고 거기서 결정이 났지 이걸 내가 주식으로 조달하면 100짜리가 뭐 200으로 튀고 뭐 또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조달하면 100짜리가 50으로 줄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어떤 걸로 해도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또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치면은 이렇게 대출로 이렇게 50%를 조달하든 전부 100만큼을 전부 대출로 빚으로 조달하든 스티브 잡스가 세운 그 애플이라는 회사의 가치는 이미 이쪽 그 실물 시장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영향을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주장이 이제 뭐냐면 이게 굉장한 의미를 영향을 미칩니다. 뭐냐면 은행이나 모든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준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이렇게 모순적인 그 의미를 갖는데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빌려줘도 실물 경제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빚이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져도 그건 위험스럽지 않아, 위험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어차피 그 기업의 가치는 미리서 이렇게 실물 경제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부채를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주식으로 돈을 조달하나 부채를 50만큼 조달하나 100만큼 조달하나 부채 비율이 50%든 100%든 그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이 우리 좀 빚 좀 땡겨주세요 하면은 그래 얼마 필요해? 예전 같으면은 50% 넘어가면은 안 빌려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한 80% 좀 빌릴게요. 그래 빌려가 이렇게 돼버려. 우리 100% 빌릴게요. 그래 빌려줄게 이렇게 돼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 돈을 빌려 어떻게 그 빚을 많이 내고 안 내고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하면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인 FRB가 돈을 많이 풀고 안 풀고 하는 것이 실물 경제 부양 효과가 없다라는 말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MM 이론이 어떻게 확산됐냐면은 이렇게 마음대로 빌려줘도 상관이 없구나, 문제가 없구나라는 식으로 확산이 돼요. 그게 이제 그 이른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이제 희석화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도 사실은 이미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제 이제 요때 대안정기 때 이제 19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그 FRB가 아까는 기습적으로 정책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다 이거죠. FRB가 어떤 통화 정책을 한다라는 걸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그래서 시장이 FRB 의도를 파악하고 의도대로 사전에 움직이도록 하면은 FRB가 무리하게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말로만 때울 수도 있다 이거죠. 잘만 하면 말로만 때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FRB가 회의했던 것을 회의록을 이때부터 1994년인가 91년인가 94년부터 회의록을 공개를 합니다. 지금 우리 FRB가 이제 뭐 1년에 한 5차례인가 7, 8차례 회의하잖아요. 그 회의하면 반드시 우리 이제 두 개가 발표됩니다. 회의를 하면. 첫째는 회의 성명문이 발표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기준금리를 0.25% 뭐 이렇게 올립니다라고 이렇게 성명문을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한 달 뒤 정도 지나서 뭘 발표하냐면은 이 성명문 0.25%를 금리를 올립니다라고 결정했을 때 당시 회의했던 회의록을 한 달 후에 이제 회의록 공개라고 해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성명문은 아까 언제부터 발표했다 그랬죠? FRB 성명문은 1944년부터인가 발표했다 그랬죠? 이게 FOMC 회의 성명문 발표, 그러니까 대공황기 때 발표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회의록은
1991년인가 94년부터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침체기는 이제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고 난 때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인데, 이건 당연히 이제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고, 그동안에 이제 그 위험에, 아까 말씀드린 위험에 대한 그 감각이 무뎌져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때 FRB의 정책 목표는 물론 물가 안정감과 고용 안정이 가장 이제 강력한 목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다시 이제 목표가 됐다. 근데 이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FRB가 처음 설립됐을 때의 정책 목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죠. 다시 100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 FRB 정책의 기본 틀은 뭐냐면은,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은 어쨌든 간에 중앙은행인 FRB는 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한다. 그래서 금리도 0%로 낮추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모든 최대 한도를 빌려주고, 그것도 이제 그 부족하면은 이른바 지금까지 없었던 이른바 비전통적인 양적 통화 확대책을 통해서 아예 그냥 FRB가 시중에 있는 그 증권 시장에 가가지고 직접 국채라든지 주택담보증권을 막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막 시중에다가 직접 이제 가게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한테 직접 막 풀어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해서 이제 두 개의 방어선을 이제 펼쳤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아까 포지티브였죠. 1930년대는 포지티브였죠. 근데 대안정기 때는 이제 그게 포지티브가 네거티브로 바뀌었습니다. 그 규제의 방식이 네거티브로 바뀌었어요. 1999년에 이제 1930년대에 만들어졌던 이른바 금융규제법인 글래스-스티글법이 1999년에 폐지됩니다. 폐지되고 이제 그 1999년에 이른바 이제 그 글래스-스티글법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의 글래스-스티글법이 폐지되고 1999년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인 GLB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규제도 않고 그냥 이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른바 대침체, 글로벌 금융 위기의 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1방어선으로 이제 감독하고 규제를 강화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FRB의 통화 정책을 보다 이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그 금융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한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설명 책임과 의사소통 면에 있어서는 이제 보다 더 이렇게 그 시장의 주체, 경제 주체들, 기업이든 가게든 금융기관들하고 FRB가 더욱더 소통을 밀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인플레 목표치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2%를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그냥 여기는 그냥 물가 안정 이렇게 돼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물가 상승률 규제 그 상한선을 딱 정해놔요. 2%. 그다음에 고용 안정 이렇게 좀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죠, 표현이.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2%에서 6%가 지금 이제 FRB가 생각하는 완전 실업률 수준이다.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면은 이제 금리를 이제 올려가겠다. 뭐 이런 이제 표시를 이렇게 시장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려준다 이거죠. 금융기관이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를 보고 만약에 실업률 통계가 5%다라고 하면은 FRB가 완전 실업률을 이렇게 5.2에서 6%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실업률이 5%니까 금리 올리겠구나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FRB가 금리 올리겠구나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 미리서. 그럼 FRB가 금리를 올려도 그것이 경제 주체들한테 주는 충격이 작다 이거예요. 원래는 금리나 통화 정책, 통화 유동성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은 경제를 부양한다라기보다는 이런 통화 정책이 시장이나 경제 주체들한테 주는 충격을 이렇게 완화하고 미리서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미리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하죠. 그것도 확 바뀌어 있죠, 지금.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상당히 초과가 됐는데, 이제 7회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